안녕하세요. 뉴핑 회원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93년생 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5살까지 문장 연결이 잘 되지 않아 그때부터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일반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보내긴 했지만 학교 생활 12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입영 통지를 받고는 종합병원에서 지능검사와 사회생활 적응검사를 받아보니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근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취직이라는 사회생활의 문턱은 아들에게 너무 높기만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공장 생산직도 보내보았지만 소통과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2주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카페에서도 원활한 일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 장애 신청을 해보기로 생각하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경계선에 걸려 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관공서 출입 체크를 하는 희망 일자리를 신청해서 1년에 6개월 정도 하루 6시간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신청은 했는데 180명 뽑는데 3,000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어 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 아드님이 심적인 문제로 정신적 경계성 장애에 있다. 그래서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있다. 참 부모 입장에서요, 보통 어려운 고민이 아닐 겁니다. 그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또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이 저런 상태에서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저런 고민을 가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요, 거의 이웃들과 또 친척들과 단절되고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서 저런 경계성 심적 장애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희귀꼬물이 언둔형 외톨이가 63만 명이다. 서울에서만 13만 명이다. 혹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대, 30대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자녀 양육에서 상당한 실패를 거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자녀분이 장애 등급을 받기를 기대하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이 한 270만 명이 넘어가서요. 인구의 5.34%까지 점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인구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한국의 이 장애인 예산이 크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 사정으로 봐서 좀 불편한 사람들까지 전부 장애인의 범주에 넣어서 부모님은 속이 편하시겠지만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장애의 낙인을 찍되 대신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부가 장애인이 아니지만은 대외 활동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경계성 심적 장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귀꼬물이 언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백수십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가 국가적 취업을 갖다가 알선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런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혼자 고립됐을 때 가지는 어떤 이 심적인 장애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의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국가적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호요원이라 해서 노인 요양 일을 하는 사람 상당수를 이런 분들로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 요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이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인 속에서 부속품처럼 해가는 일이 아니라 혼자만이 해나갈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이 사회적 자원으로 광범위하게 끌어내서 그 속에서 소화를 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혁명 21에는 이 국가적 일자리 알선 사업을 주장하고 있지요. 국가가 나서서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이제 민간이 고용 창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회 복지 분야, 특히 요양 관련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문제, 이런데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취업시켜야 될 대상이 아드님 같은 이 경계성 장애를 앓고 있는 분, 또 언두는 외톨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끌어내어서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 22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요 강조해 갈 거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요 몇 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모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21도 그런 일에 앞장을 서서요 우선적으로 논의를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좀 편하시자고 아드님을 장애 등급을 지정하는데 쉽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장애 등급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로 가는 건데, 저는 이 경계성에 있거나 그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후천적 환경 등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 황의 팁은요, 경계성 장애나 은둔형 외톨이 이런 자녀를 둔 분의 고민들을 국가적 일자리 알선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벼운 그 고민인데요.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닥터 황도 옛날에 담배를 하루에 2~3갑 피웠습니다.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출발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끊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담배 끊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흡연자는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평균 13.2년, 여성은 14.5년 빨리 하늘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립니다. 일찍 하늘로 가고 싶으면 계속 흡연하십시오. 다음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황 소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소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지쳐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 64세 주부입니다. 2명을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고 이명박 때 4대강으로 인해 도로 설계의 일은 끊어졌던 힘든 시기에 애들 아빠 도로 설계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군입대를 하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땅도 경매로 넘어가고 박정부 때는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43평을 4억 3천에 팔고 이리저리 빚 청산을 하니 겨우 2억 3천에 전세로 이사를 하고, 남편은 실업자에 신용이 안 좋아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벼룩신문을 보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150만 원으로 겨우 생활을 하다 2년 뒤 직장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젠 일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소장님이 주식, 코인, 집 다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욕심이 더워서 전세살이로 이사 가는 것도 슬프고, 싸게 던진 옛날 집은 12억이 넘었고, 암 진단비 받은 거 한 푼이라도 불린 욕심에 은행에 두면 이자도 없으니 투자라는 이런저런 말에 지금은 한숨만 나오고, 3년 전에 올라가는 집값에 이러다 영 집 없이 살겠다 싶어 나홀로 아파트를 사서 지금은 이사할 걱정은 없이 살지만 팔려고 해도 이젠 팔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원망도 못하고 저의 삶이 왜 이래 됐는지 인생이 슬프네요. 지나간 대통령이 제대로 했으면 제가 이렇게는 바닥이 아닐 텐데, 김대중 대통령상까지 받은 남편은 바닥으로 가고 앞으로 노후가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소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응원합니다. 자, 이분은요, 과거 정권의 잘못과 또 개인의 불운이 겹치면서 과거에는 좀 살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가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노년에 지금 생계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들이 참 적응하기 어렵죠. 이제 노후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노후에 삶이 자꾸 추락하듯이 느껴지면 그것은 받는 고통의 크기가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적응을 잘하는데 좀 살다가 사업도 하다가 점점 망가져서 남편 되시는 분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몸도 또 편찮아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또 어떨 때는 정권이 원망스러울 거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우울하실 겁니다. 자,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맷 데이먼이 나오는 굿윌 헌팅 영화에 보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건 누구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서 불운하게 그 바뀐 정책에 따라서 자기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권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정권에서 갑자기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 그것과 관련 있는 자기의 비전이서가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안 될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이분처럼 안 될 때 이제 집이 헐값에 팔게 되고 그리고 몸이 또 아파오고 과거에 헐값에 팔았던 집이 억울하고 이분은 그래도 작은 나홀로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세상은 이 운과 불운이요. 복불복과 같아서 그야말로 이 뽑기 하듯이 내가 잘못 뽑았을 때 얼마든지 나에게 불행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분이요. 지난 과거에 이런 이 잘못되어 왔던 부분으로 다시 백투더 퓨처해서 돌아가서 그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거부터 일이 안 풀려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원망하거나 한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분보다도 더 아무런 잘못 없이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IMF 때 흑자가 부도가 나고 또 금융위기 때 키콜하고 넉인 넉아웃 문제에서 은행이 권하는 환해지 투자에 잘못 참가했다가 그야말로 중소기업 수백 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 은행이 말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IMF 때 흑자를 났던 사업이요. 은행이 어느 순간에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국에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무엇이 하다가 잘못되면 특히 좀 살다가 망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좋지 않은 인생의 끝까지 가버리는 사태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숱하게 보면서요. 결국 돈을 잃으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이혼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보게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가족이라는 것도 애초부터 금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3분의 2가 빈곤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수입이 거의 없고 집도 없는 사람도 숱하게 벌어지는 빈곤의 보편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시스템을 고쳐서 불행한 노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모두가 지금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젊었을 때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면서 결혼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집 사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전셋집 월세집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이게 다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지금 노인분들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3, 4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시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일자리가 넘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이 있고 또 돈도 술술 잘 모이고 그러면서 내 삶이 노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뭐 잘못 투자했다가 날리고 자영업을 이렇게 열었다가 망하고 이러면서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고 자식 장가 시집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내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편적인 한국의 노년들의 노후라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국가적으로 이런 불행한 노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불행한 노년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나의 불행은 어떻게 보면 이 불행 중에서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자, 아무리 지금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저승 가는 것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그래도 아직 최악으로 가지 않은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바꾸고 노인복지에 애를 쓰고 하면요, 이분은요, 자기 집도 계시고 충분히 이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앞으로 정리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불행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We are